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휴들 잘 보내고 에너지 충전들 많이 했죠? 자, 또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또 합시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18장 카피톨로 18 몰락의 바닥입니다. 미서 전쟁. 그야말로 황금세기,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스페인이 이제 미서 전쟁의 패배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지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먼저 빠르도 협약이라는 것에서 볼게요. 자, 19세기 되면 이렇게 혼란한 시기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설치죠. 자, 그러니까 전국은 시끄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자유파와 보수파가 이제 자유파라는 건 이제 공화당파죠. 이제 그래서 알폰소 12세가 죽을 때쯤에서 이 자유파와 보수파의 이제 두목들이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이제 한 번씩 골고루 나눠서 정권을 잡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빠르도 협약이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죠. 약속대로만 되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가 있다면 극우가 있고 좌가 있다면 극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파의 정책에 대해서 국군은 또 불만을 갖게 되고 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좌의 정책에 대해서 극좌가 또 불만을 갖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보수파 두목인 카노바스가 암살을 당하고 전국은 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1897년이거든요. 자, 근데 바로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이제 미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도 볼 수 있죠. 미국이 신미양요인가요? 제가 그 하도 오래돼서 국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우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와서 교양으로 국사를 배웠는데 그때는 그 한 학기에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그 당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신미양 제 기억이 확실히 모르는데 신미양요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이 강화도 앞바다인가요? 거기서 왜 한국을 쳐들어오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미국이 배가 폭발을 해버리죠. 폭발하면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미국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같은 전략이죠. 하바나항에 정박에 있던 미국 순양함 메인호가 원인도 모르게 폭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이거를 스페인 정부의 책임으로 몰고는 선전포고를 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미국은 쿠바가 독립하기 이전에 스페인을 몰아내고 독립 후의 쿠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전쟁을 도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미리 시작부터 이미 결정난 겁니다. 당시 최고의 신세로 떠오르던 미국. 그 다음에 이빨 빠진 호랑이. 뻔한 결과겠죠. 자, 어쨌든 그래도 스페인은 함대를 쿠바로 보내서 교전을 하였으나 미국에 패배를 하게 되고 육상에서도 미국과 쿠바 독립군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식민지 필리핀에서도 홍콩에 주둔해 있던 미국 함대에 의해서 대표를 하고 결국은 이제 두 손을 든 거죠. 항복을 하고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여기에서 쿠바 독립을 인정하고 그로써 이제 미국은 어떤 카리브에 실제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든 겁니다. 쿠바를 통해서.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괌 등을 양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괌은 미국 영향이 되었고 푸에르토리코도 사실상의 미국의 한 주로 봐도 그렇게 무리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필리핀 또한 오랜 시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필리핀이 잘하는 스포츠가 있죠. 뭐죠? 바로 농구죠. 미국의 점령하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농구가 국민 스포츠로 발달하게 됐죠.
자, 이렇게 미서 전쟁의 패배로 어쨌든 국민들은 군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겠죠. 믿지를 않는 거죠. 이제 신뢰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극의 주간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1909년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1909년. 그러니까 이 20세기 초가 되면은 이 1차 세계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구 세력들이 그 식민지의 혈안이 됐을 때입니다. 이 아시아는 일본이, 그쵸? 아시아 다른 국가들 상대로 그냥 식민지를 삼으려고 그냥 공격을 하던 시기잖아요. 한국 또한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됐던 시기죠. 그러면서 민족 운동이 싹을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바로 아프리카의 모로코도 스페인이 점령지였던 식민지였던 모로코도 민족 운동이 즉 독립운동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모로코주는 스페인군이 포위됩니다. 누구한테 포위됐겠어요? 바로 그 모로코 독립군들에게 의해서 포위된 거죠. 그러자 당시 이제 보수파였어요. 보수파 스페인은 보수파의 마우라가 이제 총리였죠. 마우라 정부가 카탈루냐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근데 카탈루냐가 여기에 불응하고 카탈루냐 전 지역이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이때 바로 비극의 주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200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이 불에 탑니다. 왜 교회와 수도원이 불에 탔을까요? 총파업 실시한 거, 그렇죠. 총파업을 실시합니다. 정부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교회와 수도원을 이렇게 200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을 불을 태웠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그, 보수 세력의 3대 꼭지점이 있죠.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죠. 3대 세력. 첫째는 뭐죠? 귀족이죠. 귀족. 그 다음에 군대. 나머지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이 3대 세력이 바로 보수 세력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보수 세력의 반기를 틀고 교회를 불태운 거죠. 자, 이렇게 스페인 국내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시끄러웠죠. 일본의 압력에 반대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지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바로 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또 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스페인은 중립을 선언했어요, 이때. 스페인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자, 중립을 선언하다 보니까는 바로 스페인은 가장 대표적인 스페인은 공업국가는 아니죠. 산업국가도 아닙니다. 스페인은 농업국가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죠. 자, 그래서 이 먹거리를 팔아서 스페인 경제는 굉장히 화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결국 중립을 선언한 덕택이 있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비밀구자를 중립국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오늘날 대표적인 중립국가로 은행업으로 돈을 번 나라가 어디죠?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의 항상 스위스의 비밀계좌, 모 대통령의 스위스 비밀구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스페인도 당시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밀구자를 관리해주는 은행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독일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괘씸했던 거예요.
그렇죠? 힘들 때 도와주니까는 정작 전쟁이 났을 때는 도와주진 않고 중립을 선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스페인이 이제 봉쇄작전을 펴니다. 스페인을 그냥 몰락시키려고 봉쇄작전을 펴서, 자, 봉쇄작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수함이 하여튼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농업국가죠. 농업국가입니다. 산업도 공장도 없어요. 밥은 먹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고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암만 전쟁 중이라도. 자, 그러니까는 공산품들이 비싸지는 겁니다. 물자가 비싸지고, 자, 공산품이 물건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스페인은 중립을 통해서, 중립선언을 통해서 얻었던 경제적인 혜택을 다 그냥 까먹게 되는 겁니다. 다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스페인의 19세기 역사는 바로 한마디로 몰락의 역사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또 이제 또 있죠. 지식인과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식인과 작가가 등장해서 이들을 바로 98세대라고 하거든요. 헤네라시온 노벤타이 오초라고 합니다. 자, 왜 98세대라고 하냐면은 바로 1898년에 스페인이 미서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98세대라고 이름을 붙이죠. 노벤타이 오초라고, 라 헤네라시온 노벤타이 오초. 그래서 지식인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무능한 정치 체제를 비판하고 스페인의 재건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인,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원인을 진단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바로 기득권이란 것은 구세력이죠. 구세력. 구세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골통, 그렇죠? 적폐세력이라고 그러죠. 적폐세력, 수골통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렇지만 또 비관주의, 좌절의식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스티시아, 사회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죠. 뭐 우리 세대도 지금 가장 내세우는 게 사회정의죠. 사회정의. 그 다음에 이상주의. 더 멋진 나라를 세우고 싶은 이상주의에 빠지죠. 이들은.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뒤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스페인의 계몽주의자 중에서도 이제 물론 앞에서 그 선각자들에 대한 호베야노스라든가, 자, 그런 선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몽적 활동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노 호세 데 라라입니다. 신문 기자였어요. 그래서 98세대는 바로 라라의 손자들, 자기들의 정신적 지주를 라라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노 호세 데 라라. 그래서 98세대는 라라의 손자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똑똑한 신문 기자였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기자인데, 일본 친일파예요. 아버지가 친불파입니다. 친불파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대표적인 친불파 세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자,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친일파라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성으로 그냥 친일파의 자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98세대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지식인 세대거든요. 또 작가들 세대들이고 작가들이고, 자, 그런데 그들이 가장 출발점을 나라로 본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등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쵸? 뭐 그래도 어떤 사상가라든가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이 재건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그들의 정치적 지주를 친일파의 후손으로 두고 있다 한다면은 굉장히 반감을 가질 건데 스페인 사람들은 전혀 조금은 있겠죠. 전혀는 아니겠죠. 조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그런 식민 정책과 그렇죠? 프랑스가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어떤 정책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들 좀 그렇게 야만스러운 행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친불파에 대한 분명히 친불파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란세사도라고 그래요. 아프란세사도스 친불파들을 아프란세사도스. 자, 그중에 그래서 라라 역시 친불파 세력이죠. 자, 그래서 라라는 역시 뭐 당시 유럽의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프랑스를 기준으로 스페인의 후진성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좀 풍자적으로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이 라라의 글을 보면요, 아티클을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대중성 확보에 성공한 작가라 그럴까, 기자라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스페인 문학 수업, 여러분 문학 수업을 듣게 되면 꼭 라라의 작품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라는 바로 스페인 개혁과 근대화를 외치던 계몽주의 사상가들. 우리 전번에 호비아노스 언급했었죠? 호비아노스, 칼로 3세 때 재상을 지냈던 호비아노스. 그 다음에 호세 까달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상을 이어받고, 라라는 주로 이제 그의 아티클 내용을 보면은 공직사회의 무능과 부패, 그 다음에 불결한 사회, 풍습, 이런 거, 당시 스페인 사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중 화장실이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청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부진성, 그 다음에 사회적 몰염치성. 이 염치성이라는 건 요즘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염치가 있어야 되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들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염치는 또 정의와도, 이 공평과도, 평등과도 연결되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 염치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근데 그 염치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야말로 몰염치성. 그냥 얼굴 그냥 두껍게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의 정의와 맞물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라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 교육 개혁을 제1순위로 놓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즉 스페인을 어떻게 해야 잘 살게 할 것인가. 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훌리안 산스텔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 개혁자들은 스페인의 보수주의에 대항하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데 바로 출발점은 독일의 크라우제 이념을 실현하겠다 였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독일 크라우제 이념 물론 인터넷 통해서 다 한번 찾아보겠지만 찾아서 아주 쉬운 걸로 그쵸? 뭔지 알겠죠? 아주 쉽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독일 크라우제 이념이 뭔지를 길게 쓰지 말고 저는 긴 거 싫어합니다. 짧고 간단 명령, 간명하게 저한테 독일 크라우제 이념이 뭔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당시 이런 교육 개혁가들은 이 이념을 자기들 어떤 개혁의 바탕에 두었을까? 자, 그래서 이거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산셀리오 같은 개혁가들은 바로 자유교육기구라든가 이런 학생 기숙사와 같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합니다. 이 자유기숙사는 특히 유명한 게 여기 기숙사예요. 이런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숙이, 소위 말해 기숙사 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보면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여러분들 스페인 문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27세대, 즉 스페인 내란 때 죽었어요. 스페인 내란 때, 내전 때 죽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시인이죠.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루이스 부뉴엘, 역시 초현실주의를 추구했던 영화 감독입니다. 스페인 영화의 아버지죠. 스페인 영화 감독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럽 영화사에 있어서 루이스 부뉴엘을 빼고는 유럽 영화를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당시 초현실주의 바탕으로 한 작품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천재죠. 루이스 부뉴엘.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그런 화가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마음먹고 또 좀 큰 숙제를 낼게요. 루이스 부뉴엘이 안달루시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한 20분 될 거예요. 그런데 루이스 부뉴엘이 살바도르 달리와 같이, 왜 친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친구였어요.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시대의 또라이들이죠. 대표적인 또라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또라이가 영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루이스 부뉴엘하고 달리가 다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로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첫 인트로 좀 지나서 보면은 면도칼을 든 한 남자가 달을 바라보다가 달이 이렇게 달을 있는데 구름이 싹 지나가는 그 순간에 화면이 바뀌면서 면도칼로 여성이 한쪽 눈동자를 도려내는 그런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물론 가능한 시간 나면 한번 쭉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물론 무성 영화입니다. 무성 흑백 영화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 그 남자가 달이 구름이 달을 지나간다 그러나, 그렇죠? 구름이 달을 지나가는 찰나에 그 남자가 면도칼로 여자의 눈동자를 오려내는 그 장면에서 과연 작가는 어떠한 의미를 표방했는지, 도대체 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써 주십시오. 자, 여기다 있죠.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할 것. 자,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 자, 이건 답이 없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다만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그냥 최대로 다 쓰세요.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절대 길게 쓰지 마세요. 그렇죠? 찰나의 이미지를 그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래서 아까 독일 크라우제 이념의 실현하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저한테 설명해주고, 요 두 번째 문제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글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파에서 내가 좀 설명이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9파에서에 대해 수업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줌하고 동영상을 좀 제가 일단은 같이 할 계획으로 알고들 계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